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벌써 마지막 달이네요. 12월에 진행을 맡은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달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고 마지막 달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목차부터, 컨텐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입니다. 12월부터 이제 운전자 보험의 보장이 좀 축소가 된다. 또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돼서 변경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에서는 이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설계사의 고지방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동향 한번 쭉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메시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입니다. 12월부터 운전자 보험 보장 축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신급별로 변경이 된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관련 내용 가지고 유튜브 채널 똑보험 운영자시죠. 그래서 보상 업무 관련해서 좀 전문적으로 영업과 조직 관리를 해오신 김노기 전문가님 모시고 관련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 보장에 대해서 좀 몇몇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요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대표적인 비용 담보 중에 하나인 변호사 선임 비용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12일에 손보사한테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의 기초 서류 변경을 공고했거든요.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때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이 담보의 한도와 구조 때문에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한도가 높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이제 청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체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네. 구체적으로 변경 사항이 나왔어요.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이제 신급별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 부분과 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사실 신급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이미 기존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이 병행하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부터 이제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기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신급 구분 없이 가입 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데 병행하여 판매되고 있는 신급별 변호사 선임 비용은 1심 2천만 원, 2심 2천만 원, 3심 1천만 원 이런 방식으로 신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제 보장을 받는 한도가 좀 줄어들고, 이제 가입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보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변호사 선임 담보도 이제 자부담이 이제 50%까지 올려서 이 손해율을 관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부담 10%, 20%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일부러 변호사 선임 계약을 높은 금액으로 해놓고 보험사에 그 금액을 청구한 후에 사건 종료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선임 어, 비용의 일부를 페이백을 해버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과다한 변호사 비용이 청구가 되고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페이백 이슈가 계속된다면 자기부담금 10%, 20% 수준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더 페이백을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부담금 50% 정도의 초강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금융당국이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기에 문턱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자꾸 이렇게 갈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존 약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이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기존 약관이 유지가 될 거고 지금은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네. 첫 번째로 운전자 보험을 3년 만기, 5년 만기로 체결한 건들은 모두 20년 만기로 가입을 좀 권유하셔야 됩니다. 간혹 연세 드신 고객님들 중에서는 적립보험료를 이게 넣어가지고 보장도 받고 목돈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전자 보험을 짧게 이제 만기를 구성해서 갱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보장이 바뀌기 때문에 유리한 보장을 장기로 가져가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업계의 모든 설계사가 고객 정보 획득의 게이트 상품인 운전자 보험 판매 전쟁에 이제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내 고객을 다른 설계사에게 보장 분석 당하도록 두기 싫다면 요거는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운전자 보험은 가입 금액 한도도 늘려왔고 선지급 같은 것들도 이제 기능이 들어오고 경찰 조사 단계 보장 등 좋아지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보장이 의미 있게 제대로 축소되는 것은 지금 이 이슈가 처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신급별 한도가 아니고 자기 부담금이 없는 변호사 비용을 반드시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객의 가입 내역에 문신처럼 취급 계약을 남길 수 있는 기회니까 이 부분은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좋은 보장들이 좀 줄어들고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안 좋은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저희는 또 이제 세이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슈가 생겼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레시피가 있는지 좀 세 가지 주제를 뽑았는데, 실손보험 개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반복된 과잉 진료 관련 내용 때문에, 이게 구조가 좀 변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금감원에서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이 되면 이거는 고지의무,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동 킥보드 사고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이건 보험 설명 의무 별개로 이거는 기망 행위다. 이제 보험 사기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난 또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실손보험 왜 전면 개편하나 반복된 과잉 진료 분쟁이 결국 구조 손절 불렀다. 이런 기사가 이제 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손보험이 사실상 전면 재설계가 될 예정이다. 구조적으로 좀 많이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난 18일 금감원에서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80% 이상 가입한 의료 안전망이 이제 실손보험이죠. 연평균 7,500건이 넘는 보장 분쟁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7,500건 이상의 이제 분쟁이 이제 민원이 좀 발생을 한 거죠. 자, 2024년에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도수치료, 백내장, 무립주사 항목이 전체의 5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나오는 항목들이 계속해서 분쟁이 많이 나오고 있다. 53%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분쟁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6,299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39.9%는 소비자의 주장이 인용이 됐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들이 소비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상품 구조는 중증, 보편적 의료비 중심으로 전환. 그러니까 정말 보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뭐 보험금을 줄 의향은 있지만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장을 제외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잉 진료 우려가 좀 있는 항목들, 이제 분쟁이 많이 나오고 있는 항목들은 보장을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보장을 못 해준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금 지급 관행은 의료자문제도가 핵심 개선 대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의료자문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급에 대한 결정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투명성이라든지 이 소비자의 반박 기회,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만으로는 지급 거절이라든지 지급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보다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관행이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핵심 대상이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험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과잉 진료라든지 우리가 좀 과잉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확실히 견제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설계사 고지방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보험계약 시 설계사의 고지방해 행위가 확인이 되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지방해는 뭔가 이런 내용을, 고지방해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TM 가입자가 당시에 고지 관련 질문을 일부 받지를 못하거나
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질문이 좀 이어지고 좀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다음 질문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 방해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고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청구가 또 되고 하는 사고가 있었겠죠. 금감원 판결은 해당 계약에 대한 복원, 그러니까 해지 이게 고지를 그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이 위반이 됐지만 해당 계약은 복원이 됐고요. 보험금도 지급이 될 수 있다. 지급 사유가 있으면 거절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자, 의료 과실로 인한 경우 내재한 질병이 아닌 상해이기 때문에 고지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깨에 이제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고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하지 못하고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근데 의료사고로 인해서 이제 어깨 쪽에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로 인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물론 어깨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거는 의료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또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또 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설계사에게 구상권이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당 사례가 많아지면 보험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지를 좀 애매하게 좀 얘기를 하고 이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꼼꼼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지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많아지면 분명히 보험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구상권 청구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레시피 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숨기고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보험 설명 의무 별개로 이거는 기망행위다, 보험 사기 행위다 이렇게 좀 판결이 났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설명 의무 여부와 없이 상관없이 보험 사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대리점 지사장, 고객, 설계사,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허위로 꾸며서 약 274만 원을 수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전동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어요.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킥보드 타면은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뭐 길 가다가 뭐 어디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걸로 하시죠. 이렇게 했던 거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되고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상해 원인을 그냥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를 했고요. 초진 차트를 누락을 하는 등 이제 고의로 사고 원인을 숨기는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고요. 이제 1심에서는 이거는 기망행위다 해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정동 킥보드 규제라든지 규정이 명확치 않다면서 이제 무죄가 다시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는 이제 보험 사기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서 다시 유죄 선고를 한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여기서 이제 판결에 대한 어떤 그 근거는 뭐냐면 보험사의 설명 의무나 규제 규정이 명확치 않아도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를 하거나 조작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기망 행위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벌금을 납부를 또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청구를 하시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청구를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위법 행위고 보험 사기 행위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FP라면 알아야 될 지표 동향 요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보사 연금이율 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5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큰 변동사항은 없이 쭉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로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83.1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978.8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상해 지수 또한 전월 대비 126.9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연말 이슈도 있고요. 또 IT 기업에 대한 일부 이제 버블이 조금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환율은 조금 올랐는데요. 33.2원이 오르면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예금이율 보겠습니다. 2% 후반대로 이제 예금이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립식 적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 높으면 3%까지 주고요. 뭐 이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우대 조건이 맞춰지면 상당히 높은 금리 한 4%에서 5%도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앵커의 시선, 목적이 이끄는 FP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목적과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뭐 연초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 계획도 세우셨을 거고, 뭐 개인적인 계획도 세우셨을 텐데, 그 목표들을 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쭤보고 싶지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물론 크게 잡고, 뭐 높이 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들, 요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하반기가 지나고, 또 이제 연말이 되면서 점점 내가 생각했던 목표랑 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달 매달 이렇게 세워놨던 목표들을 뭔가 달성하지 못하는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그냥 이번 달도 뭐 내가 목표한 거를 이루지 못했네. 혹은 뭐 이번 연도도 내가 연초에 사실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도 잊어먹을 정도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조금 이제 희미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조금 더 예민해지지 못했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또 이제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표나 비즈니스 목표도 이제 세우시게 될 거예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정말 이뤄낼 수 있는 목표들 위주로 먼저 세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깨진 조각도 뭐 크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깨진 조각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거를 이루려면 작은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듯이 결국에는 내가 시작점, 내가 이뤄나갈 수 있는 목표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물이 하나 올라가더라도 차근차근 토목공사부터 이제 골격을 쌓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쌓아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너무 큰 목표를 잡고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이뤄야 되는 어떤 목표를 먼저 세우기보다 아니 매일매일 혹은 이제 매주 뭐 매달이 되겠죠. 정말 이뤄나갈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좀 더 세부적으로 잡고 나서 내가 목표를 확실하게 이뤄나가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라는 게 한 번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정말 달성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목표가 점점 희미해지는 부분을 느껴보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현실적이고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뵙게 되겠네요. 이제 2026년도가 되겠죠. 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